이것 봐라. 우리 아들 피 빨아먹는 모기년이 여기서 엄마한테 장어구이를 먹이고 있네. 시어머니가 식당 한가운데서 제 친정엄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 20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엄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져 쟁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들인 15만 원짜리 장어구이 한 상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빨리 고개 숙여.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끌며 시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세금 5억 원, 이혼 도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퀵서비스로 배달될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의 내용물이 공개되는 순간 이 집안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사다리차의 굵은 팔이 4층 베란다 창문을 향해 느릿느릿 올라가는 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삿짐 센터 인부 3명이 제 화장대와 옷장을 밧줄로 묶어 사다리차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인부 아저씨가 이거 무거운데 조심하셔야겠다며 땀을 닦았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화장대는 10년 전 제가 학습지 지국장으로 첫 달 월급을 받고 직접 고른 거였습니다. 여러분,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지국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학부모 상담 전화를 돌리고 방문교사 40명의 스케줄을 짜고 실적이 안 나오는 달에는 제가 직접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한 달 수입이 많을 때 450만 원, 적을 때 280만 원, 그걸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게 아닙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1억 2천만 원에 제 피 같은 월급을 한 달도 빠짐없이 보태서 간신히 채운 돈이 이 아파트 전세금 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이말자 여사는 그 돈을 자기 비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동네 금은방에서 순금 반지갯돈 50만 원을 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스카프를 사면서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카드 내역을 보고 어머니, 이번 달은 좀 줄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이말자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품위 유지비 좀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 친정이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 박재우는 어땠냐고요?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그중 150만 원을 꼬박꼬박 시어머니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으로 살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매달 87만 원, 관리비 23만 원, 공과금, 식비, 이 모든 게 전부 제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가 아니라 이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 제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엄마를 모시고 장어구이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에서 2인 장어구이 세트 15만 원을 가리키며 엄마, 오늘은 내가 쏠게 하고 웃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이거 안 먹어도 돼. 비싼 거 시키지 말고 네가 먹어. 엄마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모셨잖아. 오늘은 그냥 맛있게 드세요. 장어가 숯불 위에서 기름을 뿜으며 노릇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엄마가 장어 한 점을 깻잎에 올려 제 앞에 놓아주는데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말자 여사가 노인정 친구 4명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이 말자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자 여사가 식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친정엄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라. 우리 아들 피 빨아먹는 모기년이 여기서 엄마한테 장어구이를 먹이고 있네. 시어머니는 굶어 죽어도 친정엄마 장어구이는 사는 거야. 이 못된 것이.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0여 명이 전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정엄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져 쟁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뭐, 네가 나한테 대들어? 남의 집 아들 돈 빼먹고 친정에 갖다 바치는 년이. 그때 남편 박재훈이 뒤에서 달려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나와. 빨리 나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뭐라고? 내가 왜 사과를 해? 재훈아, 우리 엄마가 지금 저 앞에서 모기년 소리를 들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야? 박재훈이 제 팔을 더 세게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기분 풀어드려야지.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시어머니 몰래 친정엄마 데리고 나온 네가 잘못이야. 제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봤습니다. 꼬부라진 등이 문틈 사이로 사라지는 그 3초가 10년보다 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 오전 10시에 은행 창구에 앉아 집주인한테서 5억 원을 제 단독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오후 2시에 구청 민원실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고 제 이름 옆에 붉은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누르는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종이의 빳빳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텅 빈 아파트 현관에서 집주인 대리인에게 마지막 열쇠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떠나가는 느낌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내려놓는 무게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이자 시동생의 한의원 개원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어구이 식당에서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본가로 오라고 호출했습니다. 남편 박재훈은 차 안에서부터 저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가서 엄마한테 싹싹하게 굴어. 어제 일은 네가 잘못한 거니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박재훈의 손가락이 딱딱딱 박자를 맞추듯 핸들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일이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여유로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이 말자 여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왔어? 빨리 앉아. 이 말자 여사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쥐고 텔레비전을 끄더니 왼손으로 탁자 위에 물컵을 쥐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딱딱한 의자에 앉았고 박재훈은 시어머니 옆 소파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배치부터가 이미 2대1 신문이었습니다. 이 말자 여사가 물컵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금 있잖아. 그것 빼. 네, 전세금을요? 재훈이 동생이 한의원을 열어. 목 좋은 상가가 나왔는데 보증금하고 개원 자금까지 합치면 3억은 있어야 돼. 네가 그거 내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제 친정 엄마를 모기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24시간도 안 돼서 3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전세금은 제가 1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친정아버지 유산까지 보탠 돈이고요.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뺏어 드려요. 이 말자 여사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뭐, 내 돈? 네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번 돈은 다 이 집안 돈이야. 친정아버지 유산? 딸한테 준 돈은 시댁 재산이지. 그게 네 거야? 그때 옆에 있던 박재훈이 한술 더 떴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팔을 걸치며 다리까지 꼬는 여유로운 자세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피가 섞인 한 식구잖아. 내 돈을 왜 따져? 그런 거 따지는 거 자체가 진짜 정 떨어지는 짓이야. 재훈아, 5억 원에서 3억을 빼면 2억이야. 2억으로 서울에서 어디 가서 살아? 당분간 좀 작은 빌라로 가면 되지. 동생이 성공하면 그게 결국 우리 가족 전체가 잘 되는 길이야. 가족이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 식구, 희생. 이 사람들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저희 친정엄마가 맹장 수술로 입원했을 때 기억하세요?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식구가 아니었나요? 순간 이 말자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사가 탁자 위에 물컵을 번쩍 집어들더니 제 발밑을 향해 내리꽂듯 던졌습니다. 물이 튀어 제 바짓단을 적셨고 컵이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2년이 말됐구야. 출가 외인이 친정에 돈 쓰는 건 도둑질이야. 며느리가 시댁에 돈 바치는 건 당연한 도리고 네 친정엄마 병원비 내가 왜 걱정해. 남의 집 일이잖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 친정엄마는 남의 집 사람이고 시동생 한의원 개원 비용은 제가 내야 하는 겁니다. 식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편리하게 쓰이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이후 3일 동안 지옥이 이어졌습니다. 박재훈은 매일 밤 제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려 하면 옆에 드러누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자는 거야? 나 진짜 요즘 힘들다.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우는 거 알지? 내 이기심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 첫째 날 밤에 그랬고 둘째 날 밤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어깨를 흔들었고 제가 등을 돌리면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셋째 날 오후에는 시동생까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들어온 시동생이 식탁에 앉더니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게 원만하면 형수님 보약 평생 공짜로 지어드릴게요. 녹용에 산삼에 좋은 거 다 넣어서요. 3억이면 형수님 평생 건강을 사는 거예요. 보약이 3억 원어치라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깨끗하고 매끈한 손이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학습지 박스를 나르고 교재를 정리하느라 거칠어진 손등 위로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식구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오는 기계, 그게 저였습니다. 식구라는 단어는 그 기계의 버튼을 누르기 위한 비밀번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돌아간 뒤 안방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지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일 동안 끓어오르던 분노를 밤새 꾹꾹 눌러 담아 머릿속 깊은 곳에 잠가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찬물로 박박 씻고 부은 눈두덩이 위에 크림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에서 분노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냈습니다. 아침 6시 반,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갈치조림까지 올려 4첩 반상을 차렸습니다. 평소 아침밥을 토스트 한 장으로 때우던 제가 이렇게 상을 차린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고 나온 박재훈이 식탁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저는 밥주걱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풀며 박재훈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공기를 두 손으로 건네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재훈아,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뭘? 내 말이 맞았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식구끼리 내 돈을 따지다니 내가 너무 옹졸했다. 박재훈이 된장찌개를 뜨던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내리깔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전세금 빼서 3억 시동생한테 줄게.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 돈 맞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목구멍 안쪽에서 비릿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볼 근육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웃었습니다. 박재훈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지훈아, 진짜 그러는 거야? 응. 내가 잘못 생각했어. 박재훈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재훈은 저를 한번 안아주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숟가락도 안 놓고요. 엄마, 나야. 됐어. 내가 결국 해냈어. 지훈이 설득했어. 전세금에서 3억 빼준대. 전화기 너머로 이말자 여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이야? 아이고, 내 아들. 역시 재훈이가 말을 잘해. 그 고집불통을 어떻게 꺾었어? 박재훈이 신이 나서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매일 밤마다 설득했잖아. 결국 마누라가 두 손 들었어. 제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저를 길들여서 돈을 받아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밥상 위 갈치조림의 생선 누나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의 이 굴욕은 전부 계산에 넣어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말자 여사 앞에 무릎까지는 꿇지 않았지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간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사람이 됐네. 어머니 칠순 잔치하고 시동생 개원식이 같은 날이잖아요. 그날 하객분들 앞에서 상가 가게 약서하고 3억 원 이체 확인증을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어머니 체면도 세워드리고 싶어요. 이말자 여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 발밑에 물컵을 던진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손님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폼이 나겠어. 우리 며느리가 원래 착하지. 내가 알아. 다음 날부터 이말자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동네 시장에 끌고 다니며 반찬 가게 사장님한테, 세탁소 아주머니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병원 차려준대. 한의원. 우리 작은아들이 드디어 개원하는데 며느리가 돈을 대주는 거야.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도 거울 너머로 미용사한테 같은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돈으로 제 체면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체면을 세워주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 거울 속에 비친 이말자 여사의 들뜬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웃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점심시간마다 은행을 돌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거래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긁어댄 금은방 순금 결제 내역, 백화점 명품 매장 결제 내역, 이 모든 것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엑셀 파일에 한 줄 한 줄 입력했습니다. 매달 금은방 50만 원, 백화점 30만 원, 10년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은방만 6천만 원, 백화점 결제 3,600만 원, 합치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말자 여사가 제 카드로 써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안쪽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넣은 갈색 봉투 안에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박재훈 이름으로 빌린 5천만 원,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독촉장을 넘겼습니다. 뒷장에 종이 한 장이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사본이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재훈이 주식과 코인으로 날린 빚을 돌려막기 위해 그리고 시동생 개원 자금까지 대주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신청한 서류였습니다. 담보란에 적힌 글씨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 전세금 반환 채권, 제 전세금 5억 원을 담보로 사채를 더 끌어다 쓰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10년 동안 피를 말려 모은 돈을 남편이 도박빚 갚는데 갖다 바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등줄기를 타고 찬 땀이 흘러내렸고 서류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거실로 나가 이게 뭐냐고 서류를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터지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원본을 정확히 같은 위치에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맑아졌습니다. 박재훈의 추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빼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우리 동네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 박영숙 소장 글씨 위로 30년 경력이라는 빛바랜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박 소장님은 사무실 안쪽 책상에서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더니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훈 씨 아니야. 얼굴이 왜 그래? 며칠째 못 잔 사람 같네. 저는 박 소장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젯밤 남편 서랍에서 촬영한 대부업체 독촉장 사본과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서 사본을 출력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박 소장님의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소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박 소장님이 돋보기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5천만 원 연체 독촉장을 읽는 박 소장님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고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서를 읽을 때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지훈 씨 남편이 쓴 거야? 네. 제 전세금 5억 원을 담보로 사채를 더 끌어다 쓰려고 한 서류예요. 제가 어제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소장님, 이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빼내야 해요. 제 이름으로 된 돈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전부 날아갑니다. 소장님만 믿고 왔어요. 박 소장님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귓전을 때렸습니다. 박 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유리문으로 걸어가더니 열쇠를 돌려 문을 잠갔습니다. 돌아와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 씨, 나도 그 시어머니 꼴 보기 싫은지 오래야. 네. 미용실에서 맨날 우리 며느리가 돈 잘 벌어, 우리 며느리 덕에 잘 살아 그러면서 꼴에 사모님 행세하는 거 내가 몇 번을 봤는지 몰라. 다 지훈 씨 돈으로 치장하면서 자기 돈인 척하는 거 동네 사람들 눈에 안 보일 것 같아? 박 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가죽 표지가 낡고 닳아 있었는데 30년 동안 동네 부동산 거래를 기록해 온 박 소장님의 인맥 장부였습니다. 집주인 김 사장, 나하고 15년 넘게 거래한 사이야. 내가 직접 전화할게. 사정 얘기하면 협조해 줄 거야. 소장님, 근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집주인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이 동네에서 30년 동안 중개한 게 나야. 급매물 기다리는 신혼부부 리스트가 여기 다 있어. 박 소장님이 수첩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훈 씨, 시간이 얼마나 있어?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날까지 전세금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토요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나흘밖에 안 남았네. 네. 나흘 안에 끝내야 합니다. 박 소장님이 수첩을 펼치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박 소장님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월요일 오후 박 소장님은 집주인 김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 핵심을 짚었습니다. 김 사장, 새 세입자 내가 구할 테니까 보증금 전액을 전세 명의자인 강지훈 씨 계좌로만 돌려줘. 남편 계좌 말고. 이거 꼭 지켜줘야 해.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소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뭐 알겠어. 명의자 계좌로만 보내면 되는 거지. 화요일 박 소장님은 급매물을 기다리던 신혼부부 3팀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그중 한 팀이 집을 보러 왔고 오후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 신혼부부가 가계약 넣었어. 금요일에 잔금 치르기로 했으니까 그날 전세금 받으면 돼. 나흘 만이었습니다. 사람이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쌓은 신뢰와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집주인 김 사장이 보낸 5억 원이 제 단독 계좌에 찍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통장 위의 숫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내쉬어서 시야가 흔들린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구청 민원실에서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 이름 옆에 붉은 인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도장 표면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엄지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박 소장님이 미리 불러준 소형 용달차가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의 큰 가구는 전부 그대로 두고 귀중품과 중요 서류, 옷까지만 여행 가방 3개에 담아 용달차에 실었습니다. 인부 아저씨가 이거 다예요 하고 물었고 저는 네, 이게 전부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10년 살림이 여행 가방 3개로 정리되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진짜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이거 뭐야 이게? 내일 잔치 때 입으라고. 정장 새로 하나 샀어. 박재훈이 쇼핑백에서 감색 정장 재킷을 꺼내 들었습니다. 옷걸이에 건 재킷을 이리저리 살피던 박재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 괜찮은데? 내일 친척들 앞에서 이거 입고 3억 이체 확인증 받으면 완전 폼 나겠다. 응, 멋있을 거야. 박재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욕실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그리고 남편의 5천만 원짜리 대부업체 연체 독촉장. 저는 봉투의 겉면에 검은 펜을 들고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말자 귀하.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욕실에서 박재훈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토요일 낮 12시 시내 외곽의 대형 뷔페 연회장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정문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말자 여사 칠순 축하 겸 박준혁 한의원 개원 축하라는 금색 글씨가 번쩍거렸습니다. 종친의 어르신들, 시어머니의 계모임 친구들, 시동생의 한의대 동기들까지 200명 가까운 하객이 연회장 테이블마다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말자 여사는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한 130만 원짜리 연보라색 실크 한복을 빼입고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목을 빳빳이 세우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큰돈을 가져와. 작은 아들 한의원 상가 계약서하고 3억 원을 하객들 앞에서 전달하기로 했어. 복받은 시어머니지 내가. 계모임 친구가 어머, 며느리 참 잘 뒀다며 박수를 쳤고 이말자 여사는 콧날을 실룩거리며 어깨를 더 펴올렸습니다. 그 시각 저는 이미 이 동네에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와 번호를 바꾼 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 매표소에서 친정 엄마가 계신 시골행표를 끊을 때 매표소 직원이 편도요, 왕복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편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버스 좌석에 등을 기대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가로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오후 1시가 되자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에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말자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자랑스러운 며느리 강지훈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강지훈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3초, 5초, 10초.
연회장 안에 기침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이말자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박재훈이 연회장 구석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박재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며느리가 왜 안 와? 무슨 일 있나 하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말자 여사가 입술을 깨물며 박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훈아, 지훈이 어딨어? 왜 전화가 안 돼? 모르겠어, 엄마.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아. 뭐? 번호가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연회장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헬멧을 쓴 퀵서비스 기사가 커다란 갈색 서류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사가 연회장 한가운데서 봉투를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말자 여사님, 특별 축의금 서류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말자 여사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안도와 환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못 오는 대신 서류를 보냈구나. 3억 원 이체 확인증이 왔구나. 이말자 여사는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이말자 여사가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여사는 봉투를 높이 치켜들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간 채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왔어. 우리 며느리가 보낸 거야. 여기 다 들어있어. 종친의 큰어르신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말자 여사가 봉투 입구를 뜯고 안에 손을 넣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말자 여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사의 눈동자가 종이 위에 빨간 글씨를 따라 움직이다가 딱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가 나왔습니다. 붉은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었습니다. 이말자 여사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봉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종친의 큰어르신이 이말자 여사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큰어르신은 노안경 너머로 종이를 찬찬히 읽더니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부업체 대출 독촉장 아니야? 박재훈이 5천만 원을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3개월째 연체 중이라고 써있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어르신이 두 번째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며느리가 이혼 도장을 찍었어? 200명의 하객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블마다 술잔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멈추고 모든 시선이 이말자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계모임 친구가 입을 손으로 막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사채꾼이래. 며느리가 이혼 도장 찍고 도망갔대. 그 속삭임이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3억 원을 가져온다던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빚더미와 이혼 서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어깨를 펴던 이말자 여사의 체면이 200명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말자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사가 오른손으로 뒷목을 움켜쥐더니 무릎이 꺾이며 연회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30만 원짜리 연보라색 실크 한복 치마가 바닥에 넓게 퍼졌습니다. 박재훈이 달려와 엄마 엄마 하고 외쳤지만
이 말자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뒷목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채 천장을 향해 눈을 치켜떴습니다. 종친의 큰 어르신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박재훈을 노려봤습니다. 재훈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채 빚이 이게 뭐야? 박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색 정장 재킷 안쪽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선물한 바로 그 정장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2시간 뒤 박재훈과 이말자 여사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 앞에 펼쳐진 것은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제 화장대가 있던 자리에 벽지색이 다른 네모난 자국만 남아 있었고 옷장이 서 있던 안방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바닥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버리고 간 큰 가구들에는 노란색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안방 서재, 부엌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서랍이란 서랍은 전부 열어젖혔습니다. 텅 빈 서랍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빈집에 울렸습니다. 없어. 옷도 없고 서류도 없고 통장도 없어. 이말자 여사가 현관 신발장에 기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전세금 5억은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나도 모른다고. 박재훈이 휴대전화로 집주인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은 전세금은 명의자인 강지훈 씨 계좌로 어제 이미 전액 송금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훈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는 소리가 조용한 빈집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년이 전부 가져갔어, 엄마. 5억 전부. 이말자 여사가 신발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친정으로 가. 친정엄마 시골집. 거기 틀림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2시간 반을 달려 제 친정엄마의 시골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질렀지만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허탕을 치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자기 잘못을 돌아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체면이 박살난 분노를 전부 저한테 쏟아붓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틀 뒤 월요일 아침부터 이말자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는 동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 자리인 창가 의자에 앉더니 주변 어르신들을 향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집안 재산을 통째로 훔쳐서 딴 남자하고 야반도주를 했어.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에 그날에 도망을 갔어. 세상에 이런 꽃뱀 같은 년이 어디 있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이 무서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말자 여사는 경로당에서 나와 단골 미용실로 갔습니다. 파마를 하면서 미용사에게 대기석에 앉은 손님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 늙은 시어머니 잔칫날 돈 들고 튄 년이야. 단골 세탁소, 동네 슈퍼, 시장 골목, 이말자 여사가 발길 닿는 곳마다 저는 꽃뱀이 되고 도둑년이 됐습니다. 박재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은 일가 친척과 지인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떨며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형, 지훈이가 내 돈을 전부 횡령해서 도망갔어. 늙으신 어머니를 잔칫날 버리고 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 몰랐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10년 동안 제 등골을 빼먹고 제 전세금을 사채 담보로 넘기려 한 사람이
전화기를 붙잡고 울먹이며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제 업무용 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재훈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돌아오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 숨통을 조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 위에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요.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일하는 지국 사무실 앞에서 학부모들이 다 보는 출퇴근 시간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겠다. 피켓 문구까지 정해놨다. 돈에 미친 꽃뱀 지국장 물러가라. 여러분, 제 직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학습지 지국장은 지역 학부모들의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방문교사 40명을 관리하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에요. 학부모들 눈에 꽃뱀 지국장이라는 피켓이 보이는 순간 10년간 쌓은 직업적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메일에는 더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맘카페, 회원수 10만 명짜리 카페에 글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제 이름과 소속을 교묘하게 가린 채 시댁 재산을 들고 튄 파렴치한 교육자라는 내용으로 폭로 글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10년 동안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피 같은 돈을 벌어다 바친 사람이 접니다. 친정 엄마한테 장어구이 한 번 사드렸다고 모기년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밥줄까지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고 심장이 귀 안쪽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이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이요. 카드 결제 내역, 통장 거래 기록, 대부업체 독촉장 사본, 이 모든 걸 엑셀 파일과 제본 서류로 정리해 둔 게 저였습니다. 저는 매일 화면을 끄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그들의 입을 단번에 틀어막을 수 있는 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저는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맘카페 협박 메일을 받은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시내 중심가의 조용한 찻집 2층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제본 파일 하나와 아직 손대지 않은 쌍화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를 당기며 앉은 사람은 시큰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집안의 실질적인 큰어른이자 종친회 제사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큰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연락이 뜸하더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제본 파일을 두 손으로 들어 시큰 어머니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두덩이가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져 테이블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큰어머니, 저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큰 어머니가 파일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박재훈의 카드 결제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유흥업소 42만 원, 2017년 8월 유흥업소 67만 원, 2019년 11월 유흥업소 38만 원, 10년치 내역이 빼곡하게 3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큰 어머니의 손가락이 내역을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통장 거래 기록이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송금한 내역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금액 옆에 제가 빨간 볼펜으로 합계를 적어뒀습니다. 도박 사이트 송금 합계 3,800만 원. 시큰 어머니의 미간 주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대부업체 5천만 원 연체 독촉장 원본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다음 장도 봐주세요. 시큰 어머니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말자 여사의 카드 결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동네 금은방 순금 반지 갯돈 매달 50만 원, 백화점 명품 매장 스카프 32만 원, 핸드백 89만 원, 구두 45만 원. 날짜와 금액이 줄줄이 이어졌고 맨 아래에 10년 합계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9,640만 원. 그 옆 페이지에 제가 친정엄마에게 쓴 돈의 전체 내역을 붙여놨습니다. 장어구이 식당 15만 원, 딱 한 장이었습니다. 시큰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습니다. 큰어머니, 시어머니가 종친회 모임 때마다 큰어머니 앞에서 자랑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순금 반지, 명품 가방, 그거 전부 시어머니 돈이 아닙니다.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에요. 한 달에 80만 원씩 10년 동안요. 찻잔을 들고 있던 시큰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시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말자 여사는 종친회 모임 때마다 시큰 어머니 앞에서 새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흔들며 자랑을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큰언니, 이거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건데 하며 은근히 시큰 어머니를 깔봤습니다. 나는 돈 많은 며느리를 뒀으니 팔자가 좋다는 무언의 과시를 해온 겁니다. 시큰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참았지만 속으로는 동서의 그 태도가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금반지와 명품 가방이 전부 며느리 등골을 빼먹은 돈이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기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이말자의 재력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요. 시큰 어머니가 찻잔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출렁여서 받침 접시 위로 넘쳤습니다. 이말자가 이런 년이었어? 시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름진 눈 밑으로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피 빨아먹으면서 내 앞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아들은 사채에 도박에 이걸 숨기고 잔칫날 며느리 돈 3억을 뜯어먹으려고 했어? 큰어머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하고 재훈 씨가 지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제가 꽃뱀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제 직장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 메일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재훈이 보낸 협박 메일 화면을 시큰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큰 어머니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멀찍이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시큰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들이. 시큰 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이 파일 나한테 줄 수 있어? 네, 큰어머니. 사본을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똑같이 재본한 파일을 하나 더 꺼내 시큰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큰 어머니가 파일을 받아들고 찻집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시큰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시큰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 뒤 종친회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시큰 어머니가 이말자 여사의 금은방 결제 내역, 백화점 명품 결제 내역, 박재훈의 유흥업소 카드 내역, 도박 사이트 송금 기록,
대부업체, 연체, 독촉장 사진을 한 장 한 장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10명이 넘는 종친의 어른들이 보는 채팅방에 증거 사진이 줄줄이 도배됐습니다. 시큰 어머니가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말자가 내 앞에서 사모님 행세하며 자랑하던 금반지, 명품 가방이 전부 며느리 월급으로 산 거였다. 아들은 도박에 사채 빚이 5천만 원이고 며느리 전세금까지 담보로 넘기려고 했다. 이런 집안 망신을 시키고도 며느리를 꽃뱀이라고 소문내고 다니고 있다. 종친의 어른들이 판단하라.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큰댁 사촌형이 이게 사실이야 하고 물었고 시큰 어머니가 증거 서류가 여기 다 있다 하고 답했습니다. 종친의 막내 삼촌이 재훈이 당장 불러하고 썼고 큰어르신이 집안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고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동네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박 소장님이 움직인 겁니다. 이말자 여사가 시장 한복판 반찬 가게 앞에서 또 저를 꽃뱀이라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와 옆가게 생선 장수까지 붙잡고 우리 며느리가 재산을 훔쳐갔다며 눈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소장님이 시장 골목 끝에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말자 여사 앞에 딱 서더니 허리에 두 손을 짚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말자 씨, 아들이 사채업자한테 5천만 원 빌려서 연체하고 며느리 전세금 5억을 담보로 사채를 더 끌어다 쓰려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시장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생선 장수가 칼을 내려놓고 이쪽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이 집안을 먹여 살렸어. 그 돈으로 금반지 사고 명품 가방 사고 동네방네 사모님 행세한 게 누구야. 그러고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 3억을 내놓으라고 한 게 누구야. 며느리를 꽃뱀이라고? 어디서 노인네가 거짓말이야. 이말자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이말자 여사에게 쏠렸고 아까까지 혀를 차며 동조하던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친의 채팅방 폭로와 시장 한복판의 진실 폭로가 같은 날 오전에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말자 여사가 일주일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 여론이 반나절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종친의 큰어르신이 박재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어르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재훈아, 네가 며느리 직장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맘카페에 글을 올린다고? 네가 지금 집안 망신을 더 시킬 셈이야? 당장 그딴 짓 접어. 종친회에서 가만 안 둔다. 박재훈은 전화를 끊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도, 맘카페에 폭로 글을 올리는 것도 종친의 어르신들의 불호령 앞에서 전부 무산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 집 마루에 앉아 마당 너머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종친의 채팅방 캡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풀리면서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루 위로 밤바람이 불어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일주일 동안 시댁 식구들의 삶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매달 내던 아파트 대출 이자 87만 원이 끊겼습니다.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카드 결제가 끊겼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혼자 떠받치고 있던 돈줄이 한꺼번에 말라붙자 숨어있던 빚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부업체는 박재훈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로비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박재훈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박재훈 씨 5천만 원 상환건으로 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박재훈의 월급 통장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300만 원 월급 중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매달 빚 갚는데 가져간다는 통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박재훈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사유를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채업자가 회사 로비까지 들이닥치는 직원을 그 어떤 회사가 두고 보겠습니까? 시동생은 더 처참했습니다. 제 돈 3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한 시동생은 잔치 전에 이미 목 좋은 상가에 계약금 5천만 원을 걸고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까지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3억 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한 시동생은 상가 계약금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공사를 이미 시작했으니 위약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한의원 개원은커녕 문도 열기 전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이말자 여사는 더 이상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가 오늘 예약이 꽉 찼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말자 여사를 제명했습니다. 개모임에서도 잘렸습니다. 이말자 여사는 아파트 창문 커튼을 전부 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말자 여사 집 앞을 지나가며 저 집이 그 집이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이말자 여사가 제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일주일 뒤부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통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제가 받지 않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으름장이었습니다. 강지훈, 너 이러면 안 돼. 당장 돌아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다음 며칠은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이혼 서류 찢어버리고 돌아와. 한 식구잖아, 우리가. 또 며칠이 지나자 음성 메시지에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재훈이가 회사에서 잘렸어.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집이 넘어가. 어머니 평생 살던 집이야. 제발 대출 이자만이라도 갚아줘. 한 번만 도와줘.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시원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통쾌하기만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나서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휘둘리는 순간 저는 또다시 현금 기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말자 여사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잔칫날 퀵서비스로 보냈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10년 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남편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 도박 사이트 송금 기록, 사채, 연체 서류, 시어머니의 사치 결제 내역, 그리고 제 직장을 협박한 메일 원본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이 정도면 남편 쪽 잘못이 너무 분명합니다. 협의 이혼 말고 재판으로 가시죠.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도 확실하게 지킵시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악착같이 정리해둔 증거들이 법정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박재훈 쪽 변호사는 뚜렷하게 반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박재훈의 잘못을 인정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제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 전세금 5억 원은 온전히 제 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속에 10년 동안 쌓여있던 시멘트 덩어리가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한 달 뒤 저는 5억 원의 전세금과 위자료를 합쳐 교외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친정엄마 명의로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엄마한테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한 날 엄마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아, 여기다 상추 심으면 되겠다. 고추도 몇 포기 심고. 응, 엄마.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심어. 이 넓은 마당이 진짜 우리 거야? 응, 엄마 이름으로 된 엄마 집이야. 엄마가 흙 묻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마당 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엄마의 텃밭에서 상추가 올라왔습니다. 고추 모종이 키를 키웠고 방울토마토 줄기가 지지대를 감아 올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얼음이 동동 뜬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엄마가 호미로 풀을 뽑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텃밭의 상추 잎사귀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커피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식구라는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식구를 외치고 제 친정엄마는 남의 집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따뜻한 가족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였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식구라는 말에 붙잡혀서 자기 인생을 갈아넣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알량한 동정심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엄마가 텃밭에서 상추를 한 움큼 뽑아들고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 쌈 싸먹자. 응, 엄마. 맛있겠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한테 걸어갔습니다. 엄마의 흙 묻은 손에서 상추를 받아들었습니다. 싱그러운 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훈 씨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식구라는 말, 참 따뜻한 말이죠. 한솥밥을 먹는 사이, 피를 나눈 사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사이. 그런데 이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사연이 보여줬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식구를 외치고 정작 상대방이 아플 때는 남의 집 일이라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식구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갑을 여는 비밀번호일 뿐입니다. 지훈 씨는 10년을 참았습니다.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힘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증거와 단단한 결심 하나로 자기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식구라는 말에 묶여서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한쪽만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을 일방적으로 갈아 넣으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